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에 나가는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국부 유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사안은 중국에서 마치 무상으로 한국에 주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는 막대한 자금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다방면으로 중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각종 보조금이나 대여금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다. 알고 보니 선물이 아니었다. 대나무만을 먹는 초식성 동물인 판다는 온순하기까지 하고 동물원의 마스코트로 여겨지기도 한다는데요. 티베트 동부나 중국 북서부에 서식하는 판다는 야생에 남아있는 개체수가 1,800여 마리뿐인 희귀종입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판다 부부의 2세 푸바오가 태어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일반인에 공개된 푸바오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사전 예약에 몰려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다는 세계 곳곳의 동물원에서 명물이자 흥행 보증수표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판다는 귀엽다는 이유로 각국을 상대로 중국이 외교 선물로 보내준 가교 역할을 하는 동물입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에 2차례나 판다를 보내는 등 중국 정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현장에 판다를 일종의 무기로 삼아왔다고 합니다. 폐쇄되었던 중국은 외교를 오픈하며 판다를 보냈습니다. 귀여운 판다로 중국의 이미지를 더 좋게 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판다가 중국의 강성 외교를 완화하는 보조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푸바오의 엄마와 아빠인 아이바오와 러바오 역시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해 판다 선물을 약속하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상은 말로만 선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사실 세계 곳곳 동물원에서 사랑받고 있는 판다는 모두 중국의 소유입니다. 1980년대부터 중국은 판다를 오로지 대여 형식으로 해외에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인 선물로 줬다는 판다가 실제로는 매년 10에서 15억을 중국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각국의 동물원들은 연간 10억 원을 넘게 판다 보호기금 명목으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돈을 내야 하니 일부 국가에서는 판다를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생기는 것인데요.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에든버러 동물원이 판다 반납을 고려하는 이유는 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왕립동물학회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필드는 판다 양광과 TNTN 관련 계약 변경을 포함한 경비 절감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운영을 중지하고 재정난을 맞은 동물원에 연간 100만 파운드, 약 15억 원의 판다 대여료가 너무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에버랜드에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판다 2마리를 돌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1994년 우리나라의 한중 수교를 기념해 밍밍과 리리라는 판다 한 쌍을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이 판다를 둘러싸고 외화 유출 등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국 판다를 중국으로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네티즌들에게 매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판다를 보내준 것은 외교적인 선물로 무상 대여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년 10억을 넘게 내고 있었으며 대여 기간 동안 판다를 관리하는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판다를 국보로 여겨서 지난 블랙핑크가 맨손으로 판다를 만졌다며 비난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국보인 판다를 함부로 대했다며 항의한 것도 모든 판다가 중국의 소유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농구 스타 야오밍이 만진 판다에 대해서는 중국 것이니 중국인은 만져도 된다는 황당한 논리였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공짜도 아니었는데 그런 거냐 라면서 당장 판다를 중국으로 데려가라고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희귀종이라 상점 모시듯이 대하듯 했는데 거기에다가 매년 수십억 관리비가 들어가니 충격이라는 반응입니다. 세계적인 여론도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판다 외교를 넘어서 판다 대여 사업을 한다는 비판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한다라면서 중국의 판다가 10에서 15년 한국에 머물면서 수백억이 지출된다면 장사한 거지 선물인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액을 받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에 중국의 보물인 판다를 잘 키우라며 큰소리였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속국 프레임을 씌워 한국의 모든 것이 중국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 방송에서는 태권도는 한국 것이 맞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므로 태권도는 결국에는 중국의 무예라고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도 내보내서 이번엔 태권도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이 주변 나라에 민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선물조차 장사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며 중국이 한국의 국교를 처음 열었다며 보내준 판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 한국의 친환경 보조금 어디로 가나?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친환경 관련한 보조금이 상당히 중국 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중국산 전기 이륜차의 경우 2년간 약 170억 원이 지원되었고 중국 기업만 살려준 꼴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반대로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는 오랫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차별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공급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중국산 전기 이륜차나 전기 버스에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한국에 돌아다니는 전기버스의 보조금 중에 30% 정도인 약 400억 원이 중국산 전기버스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미래 차시장 패권을 중국이 거머쥔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 사업 전환 국면에 한국이 중국 기업에 친환경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데 자칫 전기차 시장 일부가 중국에 잠식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 역시 2020년 기준으로 중국산이 32%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 20%에 비해서 10% 넘게 상승했는데 이 역시 국고에서 상당히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친환경 정책은 좋지만 이것을 국내 산업 육성이 아닌 중국 기업 배를 부르게 한다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전기요금에서 나가는 방식이라 추후 전기요금 상승 요인도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산 패널들이 무분별하게 한국에 들어와 더욱 한국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고 하면서 중국은 한국에 그런 보조금도 안 주는 판에 한국이 중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에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을 보내니 오히려 한국이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중국과 협상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세 번째, 중국에서 오는 우편요금, 한국이 내고 있다.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등 많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국가의 우편으로 저렴하게 한국에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러한 우편 요금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1,000원짜리 제품을 구매했는데 한국까지 배송료가 무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을 한국에서 상당히 지불해 주는 것이고 한국에서 매년 중국에 우편 보조금이 나간 것입니다. 한국에서조차 배송료 2,500원 정도가 붙는데 왜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생겼냐고 물을 수 있는데요. 이는 만국우편연합 UPU의 협정에 따라 선진국이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룹 2에 속해 중국 그룹 3에 비해 윗단계라 한국이 부담하는 우편 취급비가 더 비싼 것입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사실 중국의 우편 요금을 보조해주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고 140년간 가입해온 UPU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보고서는 미국이 연간 3에서 6천억 원으로 중국 우편물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S&P는 트럼프 대통령이 UPU를 탈퇴하면 중국의 소상공인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선진국의 배송비에 기대서 저렴한 물건을 엄청나게 배송해왔던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분리할 때는 개발도상국 포지션에 있고 전 세계를 향해서는 G2라며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중국이 세계경제 G2라고 하면서도 온갖 이득은 뒤로 보는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으로 중국이 한국에서 유출해가는 각종 국부들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각종 중국의 행태까지 더해져 더욱더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G7 정상회의가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남서부 코널에서 열립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의장국은 영국입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일정을 알리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현재 세계 질서에 대한 최대의 시련이자 도전이다. 열린 마음으로 단결해 한층 훌륭히 회복시키는데 노력함으로써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바이러스와 기후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전망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 인도의 정상을 초청한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국 총리실이 3개국 정상을 초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G7에 이들 3개국을 더한 민주주의 10개국 D10 체제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초청한다. D10 확대 개편을 대놓고 언급한 것입니다. 앞서 존슨 영국 총리는 작년 11월에도 G7 정상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초청 국가들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렇게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총리의 야심은
G7을 활용해 전 세계의 민주적이고 기술이 발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 G7 국가와 세계의 게스트 국가를 합하면 전 세계 민주주의 체제하에 사는 인구의 60%를 대변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쯤 되면 영국은 개편을 확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것도 신의 한 수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을 위한 틀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러시아를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지난 G7 의장국이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와 함께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G7을 G11이나 G12로 확대하는 개편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참여국들의 반대로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더 활발한 논의를 해야 했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논의가 더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독일과 캐나다의 경우 러시아의 참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G8 회원국이었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다른 회원국의 반발로 G8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의 행보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 이후 G8은 G7은 환원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독일 등이 러시아의 G7 재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러시아 역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응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이런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G7에 합류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다. 러시아는 현재의 세계 현실에 더 잘 부합하는 G20과 같은 협의체의 업무 효율성에 아주 만족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얘기해 왔다. 이제 독일과 캐나다는 G7의 확대 개편에 반대할 명목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확실히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변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이죠. 우선 일본은 지난해 개편론이 불거졌을 당시부터 한국의 G7 참여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G7에 일본이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을 포함한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일본 언론의 설명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제 발전과 성장이 멈춘 나라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있죠. 회원국 확대는 현 회원국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의 동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 눈치 보기식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반대할 명목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G7에 중국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D10으로의 개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인 조 바이든 당선인은 G7 정상회의에서 외교 무대에 정식으로 데뷔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무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전선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선택을 강요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아무튼 올해 정상회의에 게스트 국가로 초청받은 것만으로도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측의 설명대로 민주주의 국가면서 높은 기술적 발전을 이룬 국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은 확실하게 D10을 위한 포석을 깔았습니다.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G7이 확대되더라도 러시아를 제외한 민주주의 국가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힌 셈입니다. 현재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7개국입니다. 여기에 한국, 호주, 인도가 들어가면 더욱 큰 그림이 그려질 듯 합니다. 한편 일본의 속좁은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의
이임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한국 대사가 이임 때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것은 관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진중한 대화를 나눈 것과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 대사는 스가 총리와 대면 인사를 위해 일본 총리 관저 측과 일정을 조율했지만 면담하지 못하고 전날 일본을 떠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것이 한국 관계에 대해 일본 측의 항의라고 보도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태도는 아베 전 총리보다도 더 옹졸하다는 평이 나옵니다. 전임 이수훈 대사가 일본을 떠날 때는 아베 총리와 이인 면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2019년 4월로 강제징용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무척 나빴습니다. 현재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3%입니다. 70%에서 시작했던 지지율이 불과 4개월 만에 33%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일본 역사상 1위의 기록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제 스가로는 유지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30% 이하로 떨어지면 퇴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일본 내각 존립의 기준은 지지율 30%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모두 코로나19이다. 지금 국민의 짜증과 불만이 가득 차 있다. 일본은 한국의 G7 가입에 반대하면서 내부 관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열악한 나라가 G7이라는 사실이 의아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